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4월 23일 중공 해군은 잠수함과 전투함 등 모두 3척을 동시에 취역시켰습니다. 미 해군과 타이완에 대적하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물 만두를 빚어내듯 해군함을 단기간에 찍어내 실전에 배치하는 중공의 능력 하나만큼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시진핑은 하이난 군사기지에서 열린 이 취역식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취역한 3척은 094형 전략미사일 핵잠수함 장정 18함, 055형 대형 구축함 다롄함, 075형 상륙 강습함 하이난함입니다. 취역식에는 류허 부총리가 시진핑을 수행했고 해군 수병과 군함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 등 모두 2,400명이 도열했습니다. 시진핑은 상륙 강습 하이난함 내부에서 열린 의장대 행사도 사열했습니다. 도크내의 상륙 돌격 장갑차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가장 선봉에 서는 전력들입니다. 비록 첨단 전력에서는 미 해군의 상대가 되지 않지만 물량에 있어서는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를 과시했습니다. 이번에 취역시킨 094형 핵 잠수함은 길이 135m에 만재 배수량이 11,500톤이나 되는 대형입니다. 사정거리 8,000km의 3단 고체 연료 로켓으로 추진되는 쥐랑 미사일 12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094형 핵 잠수함의 모습은 아주 특이합니다. 상부에 거북등이라 불리는 거대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미끄러운 모양의 다른 강대국 잠수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겁니다. 중공의 미사일은 덩치가 큽니다. 미사일을 경납하기 위해 잠수함 직경을 늘리는 데서 설계한 이 형상의 구조물은 소음을 발생시키는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밖에 055형 미사일 구축함 다롄함은 12,000톤급, 075형 상륙 강습함 하이난함은 웬만한 경항모를 크게 능가하는 40,000톤급입니다. 3척의 배수량을 모두 합하면 6만 톤 이상으로 하루에 이 정도 규모를 취역시키는 것은 웬만한 군사 강국도 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관영 CCTV가 4월 23일 72주년 중공 해군절을 맞아 방송한 선전 영상입니다. 구축함이 대공미사일을 발사하고 함포가 불을 뿜는 박진감 있는 영상으로 편집했습니다. 구축함과 잠수함 그리고 항공모함에서 발전한 전투기가 합동작전을 벌이는 장면들입니다. 함재기가 작전을 마치고 신형항모 산동호로 귀환하니 준비해달라는 교신 음성, 그리고 해외로 나간 해군함대가 보급 물자를 비축하고 있는 중공의 1호 해외 해군기지 아프리카 지부티와 통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원양 의료선이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다고도 과시했습니다. 또 난사군대 인공섬에 건설한 활주로 화면과 함께 남진하에서 사고로 숨진 전투기 조종사의 사진도 곁들였습니다. 핵 잠수함 전력이 세대를 관통하면서 어떻게 발전했는지도 소개했습니다. 1949년 해군 창설 이후 이제 10,000톤급의 구축함을 보유할 정도로 강성해졌다고도 했습니다. 더 길게 보면 100년 동안 목선에서 출발해 항공모함 전투단을 보유하게 됐다면서 애국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항공모함 전투단을 과시하는 화면은 실전 상황과는 관계없는 연출된 쇼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랴오닝호 갑판에 함재기 2대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한 대씩 순차적으로 이함하는 실제 상황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화면도 연출된 겁니다. 함재기 2대 바로 뒤에 여러 대의 함재기가 위용을 과시하듯 서 있습니다. 긴급 발진하는 대응이 전혀 아닙니다. 파일럿 휴게실에서는 한 조종사가 아기에게 생일 축하 편지를 씁니다. 여기에 놓인 소품에서도 함재기가 같은 모습으로 항공모함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게 연출입니다. 그런가 하면 잠수함 내부에서는 승조원들이 마늘이 자란 길이로 출항한 날짜를 헤아리는 장면도 나옵니다. 어두컴컴해 햇빛을 볼 수 없는 잠수함 주방에서 녹색의 생명체가 자라는 것을 보며 식사하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그런가 하면 해군 육전 대원들이 해안에서 격투기를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처음에는 옷을 입고 두 사람이 겨루다 결국 우통을 벗고 근육을 과시합니다. 군인들이 아니라 배우들을 쓴 게 분명하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 선전물은 중공 해군의 전투력이 72년 동안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묘사했습니다. 중공의 군사력은 과학기술 면에서는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은 점은 그 물량공세와 호전성입니다. 과학기술이 안 되니 막무가내식의 호전성과 비대칭 전력으로 미국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농경 위주의 대륙 국가는 오늘 일하기 싫으면 내일로 미뤄도 되고 자연환경이 단시간에 목숨을 위협할 만큼 치명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바다에서는 항해술도 중요하고 언제 풍랑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일순간 방심하면 배에 탄 모든 선원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바다로 나가는 데는 몸, 정신과 지혜, 단결이 아주 중요합니다. 대륙 국가와 해양 국가는 그래서 DNA가 다르다는 말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집결시킨 10만이 넘는 대군을 철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디셉션의 대가 블라디미르 푸틴은 사실 물러선 게 아니라 얻고자 하는 것을 모두 얻었습니다. 철수 발표 바로 직전에는 크림에서 대규모 화력을 과시하는 훈련을 벌이는 동시에 푸틴은 연방의회 연설을 통해 레드라인을 건드리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힘을 과시하자 조 바이든은 푸틴에게 전화를 걸어 긴장 완화를 호소했습니다. 바이든을 쩔쩔매게 만든 푸틴은 노리던 디스트랙션, 시선 분산에도 성공했습니다. 반체제 분자 알렉세이 나발레가 감옥에서 건강이 악화됐다는 주장과 관련된 서방 측의 관심이 대폭 희석됐습니다. 나발레를 이용해 푸틴을 흔들려 시도한 모멘텀이 크게 약화됐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강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3월에 친러시아 올리가크의 TV 채널을 폐쇄한 데 대해 이번에 충분히 본때를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또다시 푸틴을 건드리면 언제든 다시 무력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국경으로부터 100km 정도 병력을 철수한 것에 불과합니다. 푸틴이 연방의회 연설에서 러시아의 대응은 비대칭적이며 매우 빠르다고 말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푸틴의 행동 양식은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2014년 크림 병합 과정도 신속했고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러시아 내 푸틴의 인기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러시아가 병력 철수 방침을 발표하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는 푸틴에게 회담을 제의했습니다. 젤렌스키가 국경 지역에서 만나자고 하자 이에 대해 푸틴은 모스크바로 오면 대환영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의 스마트함이 대단합니다. 젤렌스키가 모스크바로 가서 푸틴을 만나게 될 경우 그의 정치 생명은 끝이 납니다. 푸틴에게 무릎을 꿇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글로벌 체스판을 가장 넓은 스케일로 볼 때 러시아의 국익에 부합하는 절묘한 한 수입니다. 미국과 나토의 전력을 우크라이나와 흑해, 발트해로 집중시켜 결과적으로 중공을 도울 이유가 푸틴으로서는 없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과 미국, 일본의 전력이 남진해와 타이완 해협에서 중공과 대치하고 있는 마당에 서방의 전력을 분산시키고 전쟁을 벌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경제 전쟁의 주요 전장이 모바일폰에서 전기차로 바뀌었습니다. 그 배후에서 타이완 업체의 약진이 아주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우선 폭스콘이 애플카의 서플라이 체인에 뛰어들었습니다.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오퍼레이션 엔진을 개발하겠다는 야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폭스콘 산하의 셰시업체 홍주는 전기차 경량화의 관건인 알루미늄 합금 압축 기술을 완성하고 BMW 서플라이 체인에 합류했습니다. 또 타이완의 델타 전기는 충전기 시설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전 세계의 주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공 전역에 설치된 테슬라의 충전 인프라도 이 회사가 개발한 겁니다. 그동안 전기차 충전의 표준이 정해지지 않아 시장 전망이 불투명했지만 이제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TV 부품을 공급하던 작은 업체에서 출발한 델타 전기는 전기차 시장의 중요한 부분을 장악할 패자로 등장했습니다. 델타 전기의 충전 시설은 덩치가 작지만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두께가 경쟁 업체의 절반에 불과한 작은 크기지만 한 번 충전으로 25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2040년이면 전 세계 차량 10대 가운데 6대는 전기차로 바뀝니다. 주문 대리 생산의 강점을 가진 타이완은 세계 거대 업계에 의지해 나름대로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리튬 이온 전지에 쓰이는 구리 방막 연구 개발 역사가 8년에 이르는 장춘 석화는 전기차의 심장을 장악했습니다. 전지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전기차 시대 본격적인 개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반도체 서킷 표준인 12나노의 수준을 뛰어넘어 전기차 규격인 6나노까지 개발해냈습니다. 동판을 머리카락 굵게 10분의 1로 정밀 가공합니다. 1만 배 현미경으로 표면이 균일한지도 일일이 검사합니다.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테슬라의 위상은 대단합니다. 2020년 전년보다 36% 늘어난 49만 대 전기차를 전 세계에 판매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제프 베조스를 제치고 세계 1위의 거부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를 분해해보면 70% 이상이 타이완제 부품입니다. 어라운드 뷰의 렌즈, 배터리의 구리 방막, LED 부품, 차량의 메인 제어 컴퓨터, 오토 파일럿에 쓰이는 반도체, ECU 컴퓨터 등등을 모두 29개의 타이완 메이커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과 동력 전달, 배터리 냉각 팬, 충전 인프라까지 크게 5개 영역에서 테슬라는 타이완 업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에서 처음으로 일본의 올림푸스와 합작해 생물 현미경을 제조했던 아주 광학은 올림푸스와 코닥, 니콘의 디지털 카메라용 렌즈를 납품해 왔습니다. 차량용으로는 후방 주차용 렌즈를 공급하다가 전기차의 본격 등장으로 시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특히 그동안 시장성이 부족한데도 개발해온 비구면 렌즈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업체 하청으로 시작했지만 그 품질 관리가 오히려 일본보다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매달 50만 개의 렌즈를 전기차 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의 파트너면서 알루미늄 휠의 강자도 차오신이란 타이완 메이커입니다.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세계 2위의 휠 제조 메이커입니다. 롤스로이스, 페라리에도 납품하는데 포르쉐와 제구어의 첫 번째 전기차에도 휠을 공급했습니다. 이 업체는 휠 제조에도 AI 공정을 도입해 커스터마이즈를 하기도 합니다. 타이완에는 내실 있는 강소기업들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제조업에서 내공을 닦은 업체들이 경제 트렌드가 급속히 바뀌면서 호황을 맞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월 23일 중공 흑룡강성 미산시의 한 농촌입니다. 한 주민이 운전하다 호랑이를 발견하고 기겁을 합니다. 호랑이가 차로 달려들자 차를 급히 몰아 피합니다. 200kg에 달하는 수많은 호랑이가 출몰하면서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호랑이의 습격으로 차 유리창이 박살났습니다. 현지 경찰은 드론을 띄우고 호랑이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호랑이를 중공에서는 똥배후, 러시아에서는 시베리아 타이거라 부릅니다. 흑룡강 등 동북지방에서는 호랑이가 자주 출몰합니다. 하지만 함부로 사냥을 할 수 없습니다. 보호종이라 죽이면 20년형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호랑이는 러시아에서 넘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종류의 호랑이는 워낙 사납고 날래 포획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마취총 5방은 명중시켜야 제압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시베리아 호랑이는 아주 거대합니다. 러시아에서 사육하는 시베리아 호랑이는 황소만 합니다. 앞발을 치켜들고 선 키는 상당히 어마어마합니다. 중공의 흑룡강이나 길림성에는 호랑이 보호구역도 있는데 간혹 민가에도 출몰해 공포의 대상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